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5번째 시간으로 유통관리사 4과목 유통정보에 대한 내용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통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나가면서 언급을 여러 번 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러한 작업들이 개념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지칭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고 어떠한 기법이고 어디에 활용되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잘 이해해 보시고 또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사실상 CRM, 즉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CRM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내용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전체 내용을 언급을 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고라는 의미, 웨어하우스라는 의미인데 데이터를 담고 있는 창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적인 저장 공간, 전자적인 데이터 처리 장소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회사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해당 프로젝트나 업무에 필요한 문서나 정보, 그리고 거기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또한 시계열성 있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용들을 잘 진행해서 넣어놓는 공간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를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관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컴퓨터나 노트북에 어떠한 파일을 정리할 때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부 드라이브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문서를 저장하거나 파일들을 저장을 하죠. 그때 아무런 주제 없이 그리고 맥락 없이 아무런 형태 없이 저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영화는 영화끼리, 그리고 음악은 음악끼리, 문서는 문서끼리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정리를 진행하죠. 그리고 목적성에 맞게 대부분 폴더를 구성해서 저장을 하실 겁니다. 역시 회사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주제에 맞게 정리해서 일원화된 형태로, 말 그대로 한 가지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데이터와 관련된 서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 공간,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기업의 각 부분에 산재해 있는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활용 목적별로 취합을 해서 유연한 분석이 가능을 하다. 자, 기업에 여러 조직체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쌓이는 정보들의 형태가 각각 다르겠죠. 하지만 특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CRM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고객 관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에 대한 정보나 고객에 대한 판매 정보, 고객의 소득 정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와서 통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장소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각 부분에 흩어져 있는 이런 개별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이것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고요.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전자 창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서버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또한 관리를 해주는 회사들도 있을 뿐더러 회사들 내부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보통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시계열에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에 따라서 특정 시점의 내용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고 상당히 많은 양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기술력의 물론 한계에 따라서 그 양이 정해지겠지만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거래 처리 프로그램들이나 기타 다른 출처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들은 분석적인 용도나 사용자 질의에 사용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적으로 추출되고 조직화되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자, 회사가 어떠한 결제를 제공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그 판매 정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결제 정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결제를 활용하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적인 용도나 혹은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선택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야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화돼서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씀드릴 때 이걸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목적에 맞게 주제화되어 있고 일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한 형태들로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둔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고객들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고객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언제 시점에 얼마나 결제가 되었고 얼마나 구매가 되었고 또 이런 구매한 소비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활용이 필요한 응용 시스템들이다.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마이닝,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수많은 정보 중에서 금광에서 금을 캘 때도 수많은 돌들 중에서 금을 찾아내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고 그리고 패턴이 있고 규칙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기에 유의미한 자료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을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기반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회사들은 본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회사가 가진 정보를 비교해보고 활용하는 단계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결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도 회사가 가진 데이터, 이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내용들을 가지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결국 회사가 가진 정보들이 모인 하나의 창고다. 그리고 이 창고에 저장을 할 때는 마구잡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조직화해서 저장을 하고 그 형태를 일원화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저장을 해놓는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웨어하우스 데이터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의사결정 지원에 전적으로 이용된다. 자,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실제 업무를 하는 업무 환경에 있는 이러한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 이러한 시점에는 이러한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했고 지금 이러한 시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도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겠지라는 식의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그 밖에도 회사가 가진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거죠. 이번에 기업의 운영 시스템과 분리되며 운영 시스템으로부터 많은 데이터가 공급된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여러 개의 개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가 집중된다. 자, 기업이 가진 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영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에 퍼져 있는 운영 시스템들과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영 시스템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죠. 당연히 이것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개별 데이터들을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성 혹은 역사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시계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 월, 년, 회계기간 등과 같은 정의된 기간과 관련하여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아무렇게나 저장한다는 게 아니죠.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정의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죠. 뭐 월별로 모은다든지 주별로 모은다든지 일별로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매 순간 정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자, 운영 시스템 상에서는 현재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영 시스템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실시간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누적이 안 되죠.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누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제 웨어하우스 데이터는 특정 시점의 정확한 데이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열어봐서 지금 막 정리가 안 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는 특정 시점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누적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수정이나 갱신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성 혹은 역사성에 대한 거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물어볼 때는 이 해당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은 현재 실시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누적시키기는 어렵고 정리되어 있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주제 중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시를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내용을 정리할 때 컴퓨터의 바탕화면의 내용을 정리하고 컴퓨터의 내부의 드라이브의 내용을 정리할 때 비슷한 목록들끼리 같이 폴더화해서 집어넣죠. 그래서 그 작업을 주제 중심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운영 시스템은 재고 관리 그리고 영업 관리 등과 같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특화된 기능을 지원하는 데 반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고객, 제품 등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그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들로 조직을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의 주제 형태로 모아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도 우리가 늘 활용하고자 했던 주제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 단계부터 아예 주제 중심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활용할 때도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보통은 영업 관리 같은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별로 정보를 넣어놓고 이 주제를 필요한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자, 그리고 5번째로 이것도 좀 중요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로서 일단 읽기 전용이라는 말은 한 번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갱신이나 삭제 같은 내용들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특정 시점에 특정한 정보를 저장해서 주제별로, 시계열별로 저장해서 넣어 놓은 거죠. 이게 넣어 놓은 건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꺼내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누적시키거나 수정하거나 갱신하는 작업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갱신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특정 시점의 자료를 지금 현재 임의로 고친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시점에 제대로 입력을 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5번의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웨어하우스 환경에서는 프로덕션 데이터 로드와 활용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성된 프로그램을 보는 것, 불러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해당 내용을 내가 수정하고 갱신해서 다시 집어넣고 이런 작업들은 힘들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운영 시스템과 같은 의미의 데이터 갱신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운영 시스템에서는 수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키고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계속해서 갱신을 하죠. 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의 자료를 저장해서 넣어놓은 거죠. 과거의 시점들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갱신은 발생하지 않지만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갱신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갱신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비휘발성이다. 한번 데이터를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누적해서 쌓여 있는다는 거죠.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내용을 정리할 때 그 시점부터 그 내용의 정확성을 가지고 굉장히 잘 이제 입력을 해놓고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운영 시스템과 계속 비교를 하는 이유는 운영 시스템이라는 거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누적시키고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 수정하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특정 시점에 정확한 자료를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와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 그 시점의 자료를 현재 와서 이제 수정하거나 갱신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점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항상 운영 시스템과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문제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만 얘기했을 때 이런 시계열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실시간 정보 누적이 가능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의 이점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했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을 하고 있겠죠. 물론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고객 관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이점이 많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운영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용자 질의에 신속한 응답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운영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운영 시스템은 꾸준히 현재의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 누적하고 갱신하고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한 것이 취약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 질의에 신속한 응답의 성능.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시계열로 여태까지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질의가 생겼을 때 그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통합되므로 사용자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검색을 했을 때 혹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내용을 봤을 때 내 부서, 우리 부서의 일, 그리고 내가 관련한 일이 아니더라도 회사 전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용들을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시점에 보고 싶은 시점에 검색만 해서 전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들여다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겨오기 전에 정제 및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며 따라서 사용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겨오기 전에 정제,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한 번 정도 제거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필요한가, 확인된 자료인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할 당시에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한 번 넣으면 수정이나 갱신이나 삭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필요한 특정 주제 단위로 통합된 데이터로서 다양한 분석 그리고 빠른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별로 저장도 하고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정제되고 검증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양질의 데이터로서 정리가 된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이 한번 되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데이터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고 또 물론 수정이나 갱신 안 되지만 읽는 작업과 확인 작업이 가능하고 통합된 데이터들이 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한번 정보가 쌓이게 되면 이 정보는 정제되고 검증된 정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고 안정성이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지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뭐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단계, 그것을 사용하는 단계, 이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ing가 붙으면 보통 뭐뭐 하는 중이라는 진행형의 의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절차나 과정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중역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회사의 중역이나 임원진들이 회사의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를 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시스템들을 이제 EIS, 중역 정보 시스템 혹은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할 때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정보들을 추출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을 꺼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할 때 하는 작업들, 무언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보를 활용하고 계속 사용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정보가 쌓여있는 어떤 형태의 모양, 이런 것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절차 단계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경영자 정보 시스템 혹은 중역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 EIS,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거치면서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약 분석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절차나 과정.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거나 어떤 구축하거나 이럴 때 하는 절차나 과정을 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지칭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사용자가 나는 어떤 시점에 어떤 내용을 보고 싶다. 어떻게 주제화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럴 때 이것을 부응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제공해주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웨어하우징을 계속 이제 설명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무형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분히 개념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세서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어떤 존재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확 와닿진 않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 쉽게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물건 같은 것을 넣어놓는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웨어하우스는. 그리고 그 웨어하우스에서 창고가 있더라도 청소 도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로 뭐 자동차 관련된 물품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가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창고에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주제별로 모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우리 이번에 자동차를 좀 고쳐야겠다, 자동차를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물품들을 꺼내야 되겠죠. 그때 하는 시스템들, 자동차와 관련된 물건들을 꺼내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건들이 주제별로 있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시계열에 따라서, 시간의 특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놓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구축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징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냥 우리가 물건을 꺼낸다라고 할 때, 자동차 물품을 꺼내자라고 할 때도 자동차 물품이 저쪽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 자동차 물품을 꺼내 와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 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웨어하우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것을 웨어하우스라고 하고 또 이런 것을 웨어하우징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인지를 좀 하시면 되겠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주제 문장들,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중역 정보 시스템 혹은 이제 경영자들이 활용하는 경영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회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뭐 질문을 넣으면 답변이 오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진 다양한 데이터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데이터들, 그리고 문서, 구성원들의 지식 전체를 다 취합을 해서 어떤 도표나 그림이나 그래프 형태로 표현도 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를 기반으로 대부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사업체를 비롯한 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역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한다라는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보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DSS 같은 것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의 마트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정한 공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품 판매에 관한 자료 및 문서, 조직 구성원의 지식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다룬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다 다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했고, 어떤 고객들을 맞이했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판매를 해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팔려고, 이러한 기타 등등 자료들을 전부 다 추출해서 모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내는 거, 이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자, 예를 들면 병원의 진단, 그리고 은행의 신용대출 가능성 판단, 기업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입찰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한다. 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쌓아놔요. 그리고 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는 일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은행의 신용대출 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내가 동의하고 다 가입을 한 거고 활용에 동의를 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몇 등급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활용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회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마케팅의 수단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매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이제 계획적인 이익을 위한 계획적인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만 주로 활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선택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동화시켜서 활용할 때 이럴 때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컴퓨터 등의 단말기기를 거쳐서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총칭이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조직 내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축적, 검색, 가공, 분석, 시뮬레이션, 그리고 작도, 작표,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축적하고 검색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다, 그러니까 웬만한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확실성의 확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당연히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고요. 자, 그림을 좀 보시면 관리자나 스태프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이제 내려야 돼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자, 최초에는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죠. 추출하고 검색하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다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고 DSS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자료들을 관리하고 모형을 관리하고 대화를 관리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모델 베이스를 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구나. 그럼 확인해 보자.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있구나. 혹은 이제 모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례나 경험에 대한 자료들을 넣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아,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지금 해도 되겠고 하면 안 되겠고 이러한 확률에 대한 분석들을 해보는 게 바로 DSS,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그 컴퓨터 안에 회사들의 정보가 담긴 회사의 데이터, 물론 회사 내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도 전부 다 축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우리가 어떤 모델 개발해야 되고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도움을 얻는 이런 과정과 이런 결과까지 전부 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말 그대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고 시계열로 정리가 돼 있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시스템을 DSS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의 경우 우리가 이제 CRM을 설명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앞서서 유통정보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내용들을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은 자, 일단 1번에 데이터 마이닝은 거대 규모의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탐색 과정 그리고 방법을 의미한다. 자,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광산에서 금을 캐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자료를 확인해내는 과정,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존재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들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 이런 유용한 자료가 있구나. 유의미한 의미가 있구나.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다. 그래서 실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것을 예측하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하나의 분석 방법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금광석에 극히 미량으로 포함된 금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출하듯이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그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 어떤 자료나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것, 패턴,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단계가 데이터 마이닝이다. 찾으려고 하는 단계도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발견된 것도 데이터 마이닝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과거 조직에 의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 컴퓨터의 발전 및 보급,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캠페인을 이제 맞이하거나 이벤트를 보게 되면 그러한 캠페인이나 이벤트가 사실상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됐을 때 누구에게 진행이 됐을 때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거나 혹은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케팅이나 캠페인의 정보가 도달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캠페인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동의를 했거나 여러분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캠페인이나 광고가 여러분들에게 도달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캠페인이나 광고를 할 때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을 해본 결과 아, 이러한 광고는 뭐 20대에 어울리겠다, 30대에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판매 시점 관리 데이터, 우리 포스라고 부르죠. 포스 데이터, 그리고 주식거래 데이터, 병원 환자의 데이터, 전화통화 기록 데이터, 카탈로그 주문 데이터, 그리고 은행, 원격 입력, 항공 예약, 신용카드 결제, 제조업체 품질 관리, 세금 환급 데이터 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작업이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라는 게 어떠한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 마이닝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첫 번째가 샘플링을 추출하는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있는 정보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은 대체로 수십 메가에서 수십 기가 이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살피는 것은 시간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많은 인내를 요하게 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샘플링이다. 대표가 되는 군집이나 대표가 되는 모형을 찾아서 그것을 샘플로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단을 대표할 만한 샘플을 잘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 집단 내에서 이게 왜 있고 이 집단의 영향력이 어떨까? 혹은 이 내용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자, 일부를 뽑아오면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정제 및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일관성이 없고 불완전하며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 일반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을 때도 정제를 하고 확인을 다 한다 그랬죠. 데이터 마이닝, 의미 있고 패턴을 찾고 규칙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결국 회사가 어떠한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의미 있는 자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한 자료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전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완전성이 있고 이제 무결성이다, 말 그대로 크게 결함이 없는 내용이다, 혹은 정상적인 데이터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활용을 하겠고요. 만약에 일관성이 없고 불완전한 데이터고 어떤 데이터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정제를 시키거나 전처리를 시켜서 퇴출을 시키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탐색 및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탐색 데이터의 탐색 과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여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단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A 상품 구매 고객들은 주로 특정 요일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B 상품의 구매 고객은 주로 여자다 라는 식의 데이터들,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모르고 있던 정보 등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수가 서로 어느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탐색 및 변형이라 그럽니다. 최초에 샘플링을 하고 그 정제한 데이터들을 딱 보니까 이런 유사한 패턴들이, 규칙들이 혹은 변수들의 관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변수로 다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변수들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기존의 협업 관계자의 느낌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던 사실들이 틀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특정 요일에 백화점에 A 상품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그 결과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탐색이나 변형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변형을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변형이라는 것은 한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한 신용카드 회사의 거래 정보가 있으면 거래 정보에는 각 고객의 지난달의 카드 사용 내역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고객들의 지난달 사용 카드 내역을 갖고 있겠죠. 근데 분석자의 요구 또는 현업 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꼭 필요한 정보는 보유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고객들에 대한 매출 총액, 고객들이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실제 1회 카드 평균 사용 금액 같은 것들은 분석을 안 해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고객의 연령 정보는 있지만 뭐 20몇 살, 30몇 살, 40몇 살 이런 정보들은 있지만 너무 다양해서 10대, 20대, 30대 등으로 크게 나누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활용하지 않고 유의미한 자료들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는 기존의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이 생성해야 할 변수로 발견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고려하는 단계가 바로 변형 및 조정 단계다. 앞서서 우리가 샘플을 뽑았고 정제하고 확인을 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지금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들의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이 변수들이 맞게 설정이 된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실제로 맞게, 그리고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고려하는 단계가 바로 변형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생성 또는 수정된 변수는 차후 모형화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앞에 거 샘플링 걸쳐서 쭉 온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이제 변수를 고려해서 수정된 모형, 수정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럼 이 데이터는 사실상 이제 모형화 단계, 이거를 표현하는 모형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죠. 모형화를 진행합니다. 모형화.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앞에서 선행되었던 단계, 앞에서 변형의 단계를 거쳤죠. 실제 샘플링을 뽑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 수정을 거쳐서 변형하는, 변수들을 변형해서 수정된 변수를 제공을 했고, 이러한 변수를 사용해서 자, 다양한 모형인 뉴트럴 네트워크나 CART 같은, 그리고 일반화 선형 모형 같은 전통적인 통계적 모형 등의 적합을 해보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들은 이제 앞에서 끝났고요. 변형까지. 그래서 변형까지 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화시키는 겁니다. 모델로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신용카드의 도용방지 모형은 내추럴 네트워크가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등의 알려져 있는 모형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형에 적합한 후 예측이 가장 뛰어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형을 했고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 이거를 이제 모형화해서 한눈에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어느 모형에 맞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해져 있는 어떤 모형은 이런 모형에 맞아,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이런 모형이 맞아 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측력이 가장 뛰어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해보는 거죠. 앞서서 많은 데이터들을 추출했고 점검을 해서 확인을 했고 변수들을 확인해서 변형까지 다 확인을 했고 변형한 것을 이제 하나의 모형으로 구체화시켜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고 및 가시화를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수행 결과는 사용자들에게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되냐? 마이닝의 결과를 그래프나 각종 차트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시화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마이닝하고자 하는 정보들에 대한 변형을 거쳐서 충분히 모델화를 시켰고, 그럼 이것을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혹은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제공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보고 및 가시화입니다. 그래서 가시화의 장점은 사전 지식이 없이 동적인 관찰이 가능하고 인식의 한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점이 있다. 그림을 보고 그림에 나온 내용으로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실제 사용자들이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할 때 이제 보통 데이터 마이닝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델링을 거쳐서 보고 및 가시화 작업까지를 준비를 해서 임원진들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보여드리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모델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쓰는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법들,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들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 그래서 과거에 수집한 데이터의 레코드들을 분석해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무의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서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분류 모형은 새로운 레코드를 분류하고 해당 결과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수집된 자료들을 연관성이 있는 데다가 가지치기 하듯이 계속 붙여나가는 겁니다. 붙여나가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이런 패턴이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신경망 분석이라 그랬어요. 뉴럴 네트워크라 그러죠. 인간 두뇌의 복잡한 현상을 모방하여 마디와 고리로 구성된 망 구조로 모형화하고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사람도 그렇고 계속 경험을 하면은 익숙해지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동일하게 신용평가라든가 카드 도용 패턴 분석, 그리고 수요 및 판매 예측,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과거의 경험에 비춘 데이터들을 누적을 시킨 다음에 이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늘상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이 우리 카드 사주 고객들이 있다면, 아,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 그 다음 달에 8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럼 아, 우리가 보통 100만 원 정도를 다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20만 원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등등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결정할 때 이런 신경망 분석을 사용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신경망 분석이라고 하고요.
연관 규칙 같은 것은 이제 예측을 하거나 특정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상품 혹은 서비스의 거래 기록 데이터로부터 상품 간의 연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예측을 하고 분류를 해서 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데이터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근데 연관 규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품이 어떻게 팔렸는지의 연관성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이다가 팔렸을 때 어떤 특정한 과자가 많이 팔렸다 이러면 아, 사람들이 사이다를 구매할 때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니까 두 개를 묶어서 이벤트를 진행해야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거나 슈퍼마켓에 갔을 때 묶여있는 상품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연관 규칙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시에 보시면 슈퍼마켓의 기저귀와 맥주 구매의 연관성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저귀를 구매할 때 저도 이제 애아빠로서 기저귀를 구매하지만 보통 마트에 가면 음료수나 맥주 같은 것들을 슈퍼마켓에서 함께 구매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분석, 연관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숲이 너무 복잡해서 원래 숲을 보라고 하는데 숲이 너무 복잡해서 나무를 먼저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 군집만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군집을 가지고 아, 전체에 대한 윤곽이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클러스터링이고요. 그리고 사례 기반 추론은 주어진 새로운 문제를 과거에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사례를 기반으로 아, 다음에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과거의 사례를 하나의 패턴으로 놓고 다음 것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것을 사례 기반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활용 분야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고 신용 평점 시스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품질을 개선하거나 이미지를 분석할 때 아, 우리 회사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판단할 때도 사용을 실제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트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프로젝트 같은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한 공간이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크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웨어하우스는 전체를 놓은 거라면 특정한 프로젝트나 잠깐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따로 떼놓은 공간, 이게 데이터 마트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웨어하우스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거. 웨어하우스는 회사의 정보,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회사의 정보지만 일정하게 입력, 저장, 추출, 삭제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비휘발성 주제지향적인 특징을 지니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확인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들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1번에 주제별로 정리했다. 맞는 얘기죠. 주제지향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에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가 통합이 된다. 우리 부서나 우리가 가진 역할, 우리가 가진 분야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진 전체 내용들이 다 같이 통합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계열 데이터. 자, 시계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오기까지 특정 시점마다 데이터들을 특정한 기간을 나눠서 정리를 해놓는 거죠. 우리는 뭐 월별로 정리하겠다, 일별로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에 필요에 따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해 놓은 데이터다. 특정 시점마다 기간을 정해서 3번과 똑같은 얘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계열마다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5번에 보시면 실시간 거래 처리가 반영된 최신 데이터다. 자, 실시간으로 갱신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쌓이는 것은 뭐예요? 운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운영 시스템과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가지고 나누는 문제들 출제가 되고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구축 시점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전용 데이터베이스다. 다른 걸 하지는 못하고요. 검색해서 확인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일정 시간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갱신이나 변경이 발생할 수 없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3월 달에 저장한 내용인데 지금 8월 달에 와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시계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의미가 없고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확성이 깨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옳지 않은 거 5번이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필요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관 분석이라는 거,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성.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슈퍼마켓의 기저귀나 맥주, 기저귀나 음료수 같은 것들의 연관성 분석하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문제가 나왔던 것도 있긴 하지만 맥주와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연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종속 변수에 어떤 독립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서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서도 이걸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죠. 자, 3번에 RFM 모형은 최근성, 이제 리센시, 그리고 거래 빈도, 프리퀀시, 거래 규모, 모네터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최근성, 구매 성향, 구매 횟수라고 지칭을 해놨네요. 3번이 옳지 않게 되겠고요. 이제 RFM 모형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군집 분석 같은 경우 클러스터링과 유사한 거죠. 숲을 보기 어려우니까 나무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일부 모형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윤곽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집 분석이고요. 의사결정 나무, 그래서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도표해서 분류와 예측을 수행한다. 의사결정할 내용과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되는 주제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나무의 모양으로 분류해 놓은 다음에 한눈에 보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해 보는 거를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무 구조로 도표화를 해서 만들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 자, 전체 내용이 사실상 이제 4과목 내용 중에서도 개념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말들, 그리고 중요 키워드로 기억해야 되는 말들을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위주로 기억을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 기출문제들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왔을 때 보너스처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